2학년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클래스 이제 첫 번째 강의 학습지로 5페이지에 해당하는 갑신정변과 국내 정세 변화 교과서 102쪽, 106쪽에 해당하는 내용부터 좀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지난주에 대면 수업 시간에 갑신정변을 다 다룬 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또 설명이 되나 싶기도 하겠지만 복습용으로 좀 다시 한번 보고 갈까 합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은 일단 연도는 1884년이었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하자고 그랬고요. 이모군란이 끝나고 난 2년 뒤에 벌어지게 되죠. 네, 개화라는 것은요,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지혜가 열려 폐쇄적 사상이나 낡은 문물이 새롭게 진보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서양의 발전된 문물과 제도와 사상을 받아들이자라는 주장이었단 말이죠. 이러한 개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개화파라고 했고요. 이 사람들이 이모군란으로 잠깐 중단됐던 개화 정책들을 다시 한번 추진하게 되죠. 통치기구, 군사제도, 그리고 방문국이란 것은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의 이제 신문을 발간했던 곳이고요. 이렇게 출판과 관련된 일을 했던 근대적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간됐던 최초의 우리나라 신문의 이름은 한성순보라고 해서 10일에 한 번씩 발간되는 신문이 있었다라는 것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모군란을 진압했던 건 결국에 청이었고, 이런 청나라가 조선의 내정, 안의 정치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들이 점점 심해졌고요.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사실 고종이 황제였지만 고종의 부인이었던 명성황후 민씨라고 불리던 사람들, 민씨 일가가 이제 그 당시에 민씨들의 친척들이 고위 관직들을 독점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가 흔히 민씨들에 의해서 정치가 권력이 장악됐던 민씨 정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민씨 정권에서는 자신들을 이모군란이라는 큰 위기에서 권력을 빼앗길 뻔한 위기에서 구해준 이 청나라의 청나라를 친하게 지내고 섬기는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에 돈이 없으니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뭐 제대로 실행되기가 어려웠던 게 있죠. 그런 와중에 이모군란 즈음해서 이 개화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두 파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바로 이제 온건 개화파, 여기도 오타를 좀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혁파가 아니라 개화파로 고쳐주면은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좀 더 좋겠네요. 온건 개화파, 급진 개화파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는 개화의 추진 방식과 또 청나라를 어떻게 대할 거냐에 두고 이제 세력이 둘로 나뉘게 됐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온건 개화파는 청나라의 양무 운동을 좀 본받자 롤모델로 삼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청나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개화의 방식은 동도서기론이라서 뭐냐,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기술, 즉 청나라 양문동 했던 것 그대로 가자라는 거죠. 우리의 조선의 전통적인 제도와 사상 등은 놔두고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라는 게 이 원광개혁파가 추진했던 개혁의 방향이었다라는 거죠. 반면 이 급진개혁파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청나라가 조선의 내정 간섭하는 것들을 벗어나야 되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서 문명개화, 뭔 말이냐면 문명개화라는 것은 아예 사상과 제도까지 서양 것으로 바꿔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져야만 한다라는 이런 급진적인 주장이었거든요. 이런 문명개화론을 바탕으로 해서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고요. 청나라에 대한 청의 간섭을 끊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지난번에 사진으로도 보여드렸던 요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김옥균, 그리고 여기 있는 박영효 같은 경우는 이제 고종의 매제였어요. 그러니까 박영효의 누이와 고종이 결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고종의 신임을 얻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고, 이 급진개화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명문 가문의 자제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급진개화파가 갑신년에 정치적인 큰 변혁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럼 그 배경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청나라가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의 내정 간섭하는 게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개화 정책 추진에 필요한 돈을 구하기 위해서 청나라에서 파견했던 재정 담당 고문이었던 멜렌도르프라는 사람과 이 개화 세력 사이에 이 어떻게 하면 자금을 마련할까, 개화 자금 마련할까에도 입장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화파의 사람들은 일본 가서 돈을 빌려오겠다고 하는 거고요. 멜렌도르프는 돈을 화폐를 더 찍어내겠다고 주장해요. 근데 여러분,
화폐를 많이 찍어내다 보면 남발하다 보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물가는 폭등하는 일을 흥선대원군이 당백전이라는 화폐 경복궁을 다시 지을 때 발행했던 당백전 때 한번 경험했던 게 조선에서는 있잖아요, 경험이. 그러니까 이 개화파에서는 이 멜렌도르프의 주장을 반대하게 되고요. 김옥균이 이제 일본에 가서 차관이라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차관을 가져오겠다. 대표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차관 도입에 김옥균이 큰 소리 치고 갔는데 실패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김옥균을 따르던 이 급진개화파의 조선 정부 내에서의 입장이 굉장히 축소됩니다. 입지가 축소되는 상황이 있었다. 이러다가는 자신들이 원하는 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외부적인 조건으로 조선을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군대 3천 명 중에 절반이 프랑스와 베트남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청푸전쟁. 그 병력이 부족해서 절반 정도가 이제 베트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조선을 감시하던 청나라 군대도 줄어들었고, 더 나아가서 처음에는 미국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요. 미국에 지원을 요청하는데 이 급진개화파 사람들이 미국이 거절하니까 일본 공사가 그걸 캐치하고 우리가 너희들이 정치적인 사건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으면 도와주게 하는 약속을 해오게 됩니다. 왜? 일본도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과 한성 조약을 체결해서 일본 공사관을 수비하는 목적을 가지고 경비들이 있었거든요. 약 250여 명 정도의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치적인 하나의 혁명,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혁명을 시도하면 우리가 군사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냈던 겁니다. 이런 와중에 1884년에 우정국이라는 새로운 기구, 즉 오늘날의 우체국입니다.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이 기구가 새롭게 열리는 축하 잔치 자리가 생기게 되죠. 그게 1884년 12월의 일이었습니다. 양력으로 이제 12월이고요. 우리 교과서에 10월이라고 나온 거는 음력이에요. 어쨌든 이 84년 말에 우정국의 축하연을 이용해서 여기에는 이제 축하 자리니까 자신들과 성향이 다른 민씨 정권의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도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급진개화파가요, 자신들의 개화 정책에 반대되는 이 민씨 정권의 고관 대작들을 이 자리에서 제거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폭탄을 터뜨리고 그 혼란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면 밖에서 자객들을 통해서 제거하려고 했는데 폭탄이 터지지 않아서 옆에 있던 이웃집에 불을 질러서 불이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놀라서 밖으로 나올 때 이제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때 피해를 입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 인물은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영익이라고 해서 이 사람 명성황후 조카고요. 이제 원래는 개화파의 일원이었고 급진개화파랑도 친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급진개화파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니까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 축소될 것을 두려워했던 급진개화파가 그래서 갑신정변을 일으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때 칼에 맞아서 엄청나게 피를 흘려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 민영익인데요. 갑신정변 때. 이 미국인 의사였던 알렌이라는 사람이 수술해가지고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권력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경복궁이 아니라 왕이 창덕궁에 있었는데 창덕궁으로 달려가서 고종에게 이 사태를 보고하고요. 좀 더 수비하기 좋은 작은 궁궐인 경우궁으로 고종을 옮기고 이 경우궁을 일본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개화당 인사들의 위주로 된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게 되고 개혁정강 14개조라는 걸 발표하게 됩니다. 개혁정강 14개조는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교과서의 사료를 한번 좀 보고 가자고요. 그 당시 이제 발표했던 14개조의 개혁정강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료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핵심적인 내용들 보면 첫 번째, 청나라에 대한 관계, 청나라의 내정 간섭 끊겠다. 또 문벌 폐지해서 인민평등, 즉 가문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 없애겠다. 모든 사람들 평등하게 대우하겠다라는 거고요. 쭉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뭐 이제 정치에서 왕의 영향력을 줄여드리고 내각이라는 정부를 구성해서 이제 그러한 정치를 이제 내각 책임, 내각 제도라고 해서 오늘날로 치면 뭐 국무총리, 장관 등등에서 왕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축소하고 이제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운 개혁정강 14개조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화당 정부가 수립되고 이제 다음 날이었죠. 12월 4일에 이제 갑신정변이 시작되고 그 다음 날 12월 5일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음을 발표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알리게 돼요. 근데 무엇이 문제가 있었냐? 이 청나라 군대가
왜 일본군이 경호궁을 지키고 있는지 이유를 파악하고 병력이 얼마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좁은 경호궁에 하필 고종을 데리고 갔을까? 아, 쟤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병력이 얼마 안 되는구나. 아까 청나라 군대가 약 3천 명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베트남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청나라 군대가 일본군보다 훨씬 더 군사적인 우위가 있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청나라 군대가 일본군과 총격전을 벌이면서 경호궁에 진압작전을 벌이게 되고요. 결국에 군사적으로 수적으로 불리해진 일본군이 철수해버리면서 이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갑신정변을 3일 천하라고도 불리죠. 3일 동안 그들의 세상이 왔다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총격전 과정에서 홍영식이라는 인물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네요. 여기 사진엔 김옥준, 박영효, 서재필 등 나와 있는데 서재필은 나중에 또 배울 거고 홍영식은 죽고 김옥준과 박영효 등은 일본으로 망명 가면서 이 급진계합파의 갑신정변은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럼 갑신정변이 끼친 영향은 무엇이었냐? 이 갑신정변 역시 청나라가 진압을 해주고 그 위에 민씨 정권이 다시 민씨 세력들이 권력을 잡게 됐습니다.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점점 심화됐고요. 조선 정부 내에서 개화를 주장하던 사람들의 세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죠. 저놈들 자신들의 추진하는 개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감히 임금님을 지네 편에다 인질로 잡아두고 저렇게 옛날 말로 하면 영모를 꾸미던 녀석들이잖아. 개화 정책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개화파를 믿을 수 없다. 라는 이런 인식들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의 조약을 또 맺습니다. 여러분, 이모군란 끝나고도 조약 맺었고 갑신정변 끝나고도 조약 맺었는데 이 갑신정변 끝나고 맺은 조약은 조선과 일본은 한성조약이라는 걸 체결해서요. 이 갑신정변 과정에서 일본 군사들이 또 피해를 입었고 그러니까 너희들 조선 정부에서 배상하라. 배상금 지불하는 내용이 한성조약이고요. 텐진조약이라는 게 중요해요.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인데요. 이 조약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 조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나라와 일본군이 지금 조선에서 계속 같이 있으면 둘이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 둘 다 양국의 군대를 빼자, 철군하자, 철병이란 건 철수하자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조선에 무슨 일이 있어서 서로 군대를 보낼 때는 반드시 문서를 보내서 서로 알려주자, 미리 알려주자라는 내용이 텐진조약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 일본이 텐진조약을 체결했다라는 거는 왜 알아두셔야 하냐면 바로 좀 이따 배울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청나라 군대한테 조선 정부가 원병을 요청하는데 그때 일본군이 이 텐진조약을 빌미로 조선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그것 때문에 텐진조약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갑신정변까지 실패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조선을 둘러싼 정세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제 청나라는 내정 간섭을 하고요. 또 일본도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차츰차츰 계속해서 늘려가려고 계속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청나라 일본 상인들 간의 경제적인 이 대결도 확실히 심해졌고요. 누가 조선을 차지하냐를 두고 이 당시만 해도 청나라 그리고 일본, 러시아 이 3파전이라고 보면 돼요. 이모골 갑신정변 이후에는 청일러의 3파전인데 청나라가 조금 더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러시아가 조선과 1884년에 소통상조약을 맺거든요. 그리고 조러 밀약이라는 것을 몰래 추진해. 밀약이라는 건 몰래 조약 맺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조선과 몰래 비밀 협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러시아가 조선의 영향력을 커가고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유럽에 있던 나라였던 영국은 러시아의 세력이 커지는 것, 이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세력이 커지는 거 굉장히 두려워했고 러시아가 아시아 쪽의 세력을 넓혀놓으면 그것이 유럽에 있는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등에게 큰 부담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서민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영국 군대를 보내서 점령해버려요. 1885년부터 87년까지 이게 바로 거문도 사건이에요. 거문도에 영국 군대를 보내서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 목적으로 자기네 나라 군인들 보내놓고 여기를 점령했다라고요. 자, 이 조선이란 나라가 여러 나라들의 세력들이 이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그런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운명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냐면 이럴 바에는 조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특정한 나라의 지배를 받게 식민지로 전락하기보다는
조선이 중립국이 되는 게 어떠냐라는 조선 중립파론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보들러라는 독일 사람이 한번 이 의견을 제시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중립론이라는 책을 펴서 이제 조선의 중립국처럼 만드는 것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정책에 반영되진 않아요. 자, 이 이모군란 갑신정변이라는 큰 두 가지의 사건을 겪고 나서 조선은 정말로 아까 말했던 청나라, 일본, 러시아 이 여러 세력의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그 누가 이 조선을 차지할까를 두고 그게 다툼이 벌어지는 그런 각축의 장이 됐는데요. 조선 정부도 자주적인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신식 학교들을 세우는데요. 유경공원이라고 해서 근대 학문과 외국어 교육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요. 연무공원이라는 군사 훈련을 할 수 있는 학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국인 교사를 또 교관들을 보내서 초빙해서 이제 신식 군사 훈련들을 시켰고요. 일본과 미국의 우리나라의 대사관을 설치하면서 이제 자주적인 외교를 하겠다.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우리 스스로 외교하겠다라는 걸 또 표방합니다. 그러나 한계는 이때는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너무나 심해서 조선의 원하는 대로 개화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고요. 또 하나 신청 세력, 그러니까 청나라에 친하게 지내자는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민씨 집권 세력, 민씨 세력들 그리고 용건기아파의 일부 세력들 청나라의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이 세력들의 비판으로 개화 정책이 큰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는 거죠. 자,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조선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맺었던 조약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본과는 이모군란 이후의 재물포조약 그리고 갑신정변 이후에 텐진조약을 맺었고요. 텐진조약은 일본과 청이 맺은 거죠. 청나라와는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상민 수륙장정, 수륙무역장정을 체결했고요. 러시아와는 조러 소통상조약을 84년에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영국이 조선의 거문도를 점령하는 거문도 사건이 85년에 발생했던 거죠. 자, 이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의 상황은 언제로 건너가냐면 이제 1894년으로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94년은 가보년이고요. 가보년에 중요한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중요한 일이 바로 청일전쟁이라는 이 전쟁이 국제전쟁이 조선에서 벌어지고요. 그 청일전쟁이 벌어지기에 앞서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사건을 봐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조선 정부가 스스로 개혁을 하기 위해서 농민들의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일부 반영해서 갑오개혁이라는 근대적인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것도 1894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894년에 일어났던 타임라인들입니다. 94년 1월 고부농민봉기라는 농민봉기에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되고요. 그 중간에 일본군과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동학농민군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들어와서 두 나라 사이에 일본의 도발로 전쟁이 벌어지는 청일전쟁이 벌어지고요. 청일전쟁 와중에 조선은 이 1894년 6월부터 갑오개혁이라는 근대적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조선 정부에서는 근대적인 개혁인 갑오개혁이 추진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94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 한번 해보자. 학습지를 정리하면 청일전쟁이 먼저 일어나는 것 순서는 청일전쟁이 먼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동학농민운동의 봉기가 먼저 일어나고 1894년 6월부터 이제 청일전쟁이 시작되는 건데 이 앞에 이제 그 당시 동아시아의 질서를 좀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 한번 보면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 이제 전쟁은 일본이 승리하게 되는 거고요. 일본 승리하고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시모노세키인데 요거 일단 써놓고 순서를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동학농민운동을 우리는 먼저 볼 겁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여러분 동학이라는 종교를 이제 믿는 농민들이 주도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시도했던 이러한 사회 변혁 운동을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럼 동학이 무엇이냐? 먼저 정리를 해야겠죠. 동학은 1860년 이제 경주에 최재우라는 인물이 창시한 종교로서요. 그 당시 막 조선에 물밀듯이 들어왔던 서학이라는
천주교라는 서양의 종교와 서양의 사상과 서양의 문물들에 대항해서 우리 것을 지킨다. 동쪽의 학문이란 동쪽의 종교란 이름으로 동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게 이제 1860년에 만들어진 종교 동학이라는 종교입니다. 동학에서 내세웠던 큰 교리 두 개는 뭐 하나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인내천이라고 해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은 다 하늘과 같은 존재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사상을 주장했던 종교가 동학입니다. 조선이란 나라는 신분제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인데 갑자기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최재호를 살려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조선 정부에서는 살려줄 수 없었고 동학을 탄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최재호라는 동학을 만든 교주가 사형당하게 되고요. 사형의 제목은 무엇이냐? 혹세무민, 세상을 현혹시키고 백성을 어지럽힌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현혹시키는 너는 죽어야 돼. 하면서 최재호를 사형에 시키게 되고요. 교주가 죽으니 종교의 교세, 종교의 세력이 조금 약화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남쪽 지방, 세계 3남 지방이라고 하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는 이 동학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동학이 퍼져나가고 있었다라는 상황을 한번 머리에 넣어두시고 이 우리나라가 개항을 하고 나서 농촌 사회는 어땠냐라는 거죠. 농촌의 삶의 모습은 어땠냐면 외국 세력들의 경제적 침탈이 너무나 심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곡식을 엄청나게 많이 수출해 갑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먹을 곡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곡물값이 폭등해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조선의 지방관들은 일본 애들이 곡식을 유출하는 것, 곡식을 빼가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방공령이라는 명령 등을 여러 번 내립니다. 방공령. 함경도 지역에서는 89년, 90년, 황해도 지역에서는 90년에 내려지는데 이 방공령이 내려져도 소용이 없었어요. 방공령을 미리 일본 상인들에게 내릴 때는 한 달 전에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 방공령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조선 농촌 삶은 어땠냐? 방공령 실시했어도 일본인들의 곡물 유출로 곡물 가격이 폭등해서 삶이 어려웠고 상인들은 어땠냐? 일본과 청나라 상인들이 공장에서 만들어낸 영국산 공장에서 찍어낸 쉽게 말하면 공장제 면직물 갖다가 팔면서 조선인들이 손으로 만들어낸 집에서 간의 수공업을 만들어낸 이 면포 이게 가격 경쟁력이 없죠. 그러니까 간의 수공업을 하는 사람들 역시도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간의 수공업으로 면 옷감 가지고 막 이런 몰래 같은 거 배틀 돌려서 만들어냈어. 근데 그 인건비 생각하면 단가가 한 장에 5천 원에 팔아야 되는데 청나라 상인, 일본 상인들이 공장에서 찍어낸 영국산 면 싼 거 갖고 와서 100원, 200원에 팔면 그게 당연히 가격적으로 경쟁이 안 되니까 조선 농민들의 삶이 일본 상인들과 청나라 상인들로 의해서 점점 힘들어졌고 농촌에서는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저 일본 놈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졌다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조선 정부가 제대로 아무것도 대응을 하지 못해요. 일본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불했던 건 이모곤란 이후에 또 갑신정변 이후에 한성조약과 재물포조약 각각 체결하면서 배상금을 지불하죠. 그리고 방공령을 내렸음에도 일본에서는 너희들 한 달 전에 알려주기로 했는데 그 규정 위반이니까 오히려 배상금 물어내. 이런 식으로 일본에게 계속해서 당하기만 하는 거죠. 더 나가서 개화 정책을 위해서는 나라의 돈이 점점 많이 지출되는데 농민들한테 세금 걷어서 그 세금 갖다가 개화 정책에 필요한 돈 될 거 아닙니까? 세금의 부담은 증가됐고요. 이때도 역시 수령과 아전은 뭐냐면 수령 밑에서 지방의 행정을 도와서 보조하는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아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탐관오리들이 백성을 수탈하는 건 여전히 존재했다는 거죠. 특히나 민시정권에 잘 보이는 얘네들이 관직에 나가서 관직을 돈 주고 사고 파는 매간 매직들 여전히 성행했고요. 매간 매직으로 관직을 얻은 나쁜 탐관오리들은 자기가 부임해서 그 백성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수탈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농촌 경제가 피폐해져 가고 있었다고요. 그런 와중에 동학이 이제 최재우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2대 교주인 최시영이라는 사람이 빠르게 동학을 정비합니다. 종교의 논리죠. 종교의 논리를 정리하고 책을 만들어서 경전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보급하고요. 교단 조직을 포접제라는 건 뭐냐면
포가 큰 단위고요. 접은 아래 있는 일종의 이제 뭐 100명 예를 든 거예요. 100명이 뭐 1포라면 50명이 뭐접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국을 나눠서 관리하는 동학의 조직망인 포접제를 운행하고요. 적극적으로 동학을 전도합니다. 포교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우리나라의 삼남 지방에서 동학이 빠르게 교세가 커져갑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아까 위에서 살펴봤잖아요. 삶이 뻑뻑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그리고 탐관오리들의 수탈도 견디기 어려워.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든데 동학이라는 종교에서 얘기하는 게 핵심 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대요. 모든 인간이 사람이 곧 하늘이고 사람은 다 누구나 평등하다. 하늘님의 똑같은 자녀다라는 이 평등한 교리를 주장하는 동학의 내용의 백성들은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동학이 세력을 키우면서 어떤 운동을 전개하냐면 초창기에는 자신들의 교주였던 아까 교주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최재우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 최재우의 죽음을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는 게 바로 신원운동입니다. 교조, 우리 종교의 조상인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는 교조 신원운동이라는 종교적인 운동들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조 체제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우리 동학을 탄압하지 말라. 정부에서는 계속 탄압했거든. 인간 평등을 주장하니까. 그래서 공주와 삼내라는 곳에서 교조 신원 운동을 벌입니다. 큰 규모의 대규모의 집회를 벌이고요. 서울 복합상소는 뭐냐면 서울에 이제 배를 깔고 엎드려서 이제 우리 교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동학 탄압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상소 운동들을 벌이는 종교 운동을 벌이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보은 집회, 이제 충청도 보은에서도 큰 규모의 교조 신원 운동을 전개했던 것이죠. 자, 동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력이 커져가고 있던 상황이 이제 1892년, 93년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동학 농민 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고부 농민 봉기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라북도 이제 고부인데요. 지도를 좀 한번 보고 가죠. 고부가 어디냐면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제 전라북도에 해당하는 지역이고요. 고부 농민 봉기 이제 그림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지도상에 보시면 고부 전라북도 고부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1894년 1월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요. 왜 들고 일어났냐면 고부 군수로 부임했던 조병갑이라는 인물이 아주 대표적인 악질 탐관오리입니다. 이 사람이 뭘 하냐면 멀쩡한 저수지가 있는데 보라고 하죠. 물을 이렇게 가두는 거. 멀쩡한 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석보라는 새로운 저수지를 쌓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농민들의 노동력을 동원하고 농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그 보에 있는 물을 쓸 때마다 물세를 걷어가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 조병갑 같은 탐관오리의 이런 비리와 수탈에 고부 지역에 있던 전봉준이라는 사람, 전봉준 이름은 꼭 기억하자라는 거죠. 동학농민운동하면 중요하게 떠올려야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전봉준. 전봉준 중이 사발통문을 돌립니다. 사발통문이란 거 뭐냐? 여기 국사발, 뭐 밥사발을 놓고 이렇게 놓고 여기다 이름을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쓴 거죠.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쓴 겁니다. 왜 이렇게 사발 모양을 놓고 썼냐? 이름을 누군지 알아볼 수 없잖아요. 한 번에 알아볼 수 없게 유추할 수 없게 누군지 다 드러나면 어떡하겠어요. 오동형 이렇게 써놓으면 티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사발통문을 돌려서 조병갑의 이런 비리와 수탈을 가만두지 말자라는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요. 그리고 농민들이 고부 관할을 점령하고 만석보를 푸시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풀어주고 조병갑이 창고에 쌓아뒀던 백성들을 수탈해서 쌓았던 곡식들을 다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이러한 고부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임 군수로 온 조병갑이 물러나고 온 군수가 농민들을 어르고 달래죠. 나는 이러지 않겠다. 그러면서 너희들 해산해라 하며 해산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고부 농민봉기 94년 1월의 일이었어요. 근데 고부 농민들이 해산된 이후에 이 사태를 정부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한 사람 안핵사라는 관직이고요. 사태를 안정시킨다는 뜻이에요. 이용태라는 사람이 파견돼서 이제 사건 진상조사를 하면서 뭘 하냐면 고부농민봉기 관련자들을 아주 가혹하게 탄압하는 거예요. 아니 건방지게 이 상것들이 어디 반란을 일으켜서 봉기를 일으켜서 군수를 쫓아내. 너네 주동자 누구야? 주동자 안 나와? 주동자 안 나오면 주동자 가족 누구야? 이런 식으로 해서 가혹한 탄압을 가하니까
농민들은 정부, 후임 군수의 이 약속과는 다르잖아요. 다시는 보복하지 않을 거고 너희들의 요구 들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용태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약속했던 것과 다른 내용이니까 어떡합니까? 이 무장이라는 지역, 여기도 이제 지역명입니다. 무장. 다시 한번 보죠. 교과서를. 이제 고부 밑에 있던 여기 무장이라는 지역에서 무장 고부 근처의 지역이에요. 무장이라는 게 여기 안 나와있는데 무장에서 뭐냐 농민들이 다시 한번 봉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부를 점령해요. 고부를 점령해 버리고요. 백산 지역까지 올라와서 농민군의 4대 강령 4가지 지켜야 될 것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교과서에 그 4대 강령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고 가죠. 여기 나와 있어요.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일어난 이유는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거다. 세상을 구한다. 이 뜻이 사자성어로 뭐 보국 안민이라고도 부르고요. 밑에 나와 있는 제폭구민이라고도 부르는 거 뭐냐면 이 폭정, 탐관오리의 폭정들을 끊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인들을 일으킨 거다라는 이 4가지의 강령을 내세우게 됩니다. 여기 나오죠. 제폭구민, 보고관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이 농민들이 어디까지 온 겁니까? 백산까지 온 겁니다. 백산은 어디냐? 바로 여기 백산 고부 밑에 있죠. 백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전라북도 지역의 일부에 불과했지만 이 농민군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으니까 정부에서 군대 보내를 정부의 군대를 보내죠. 그 이제 관군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의 군대와 처음 이제 맞붙게 된 농민군들이 황토현과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1차 봉기예요. 바로 이 고무농민 봉기 이후에 이제 농민들이 무장해서 다시 봉기했던 게 94년 3월의 일이고요. 그래서 농민봉기, 동학농민운동은 크게 1차와 2차로 시기적으로 2개로 나누는데 바로 이 1차 농민봉기가 일어났던 시점이 바로 이 94년 3월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안핵사로 왔던 이용태의 고부농민봉기의 관련자들의 가혹한 탄압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황룡촌 그리고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어디까지 올라가냐? 바로 이제 전라도의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인 전주성까지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보시면 황토현 여기 나와 있죠. 여기 황토현 그리고 요 근처에 황룡촌에서 승리하고 전주를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전주. 전라도가 왜 전주입니까? 전라도가 왜 전라도예요? 전주와 나주라는 지역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라도라고 부르는 건데 전주성을 점령해 버립니다. 농민들이. 전주성을 점령한 게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전주성까지 점령당하면서 정부는 뭘 하냐면 일단은 우리나라의 힘으로 농민봉기를 진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청나라에 지원병을 요청합니다. 청나라가 지원병을 보낼 때 일본에게 알려주니까 일본군도 조선에 들어옵니다. 무슨 조약 때문에? 그렇죠. 압신정면 위에 맺었던 텐진 조약 때문에. 자,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도 전주성을 점령하고 더 북쪽으로 서울 쪽으로 북상 여기 지도가 있었네요. 북상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외국의 군대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청나라 군대 들어오고 여기 보면 일본군 들어오죠. 전주성 점령이 4월 27일인데 한 10일 뒤에 청나라 군대 일본군이 들어와 버려요. 이거 우리는 조선 정부에게 우리 농민들의 삶을 개선해 달라고 우리가 들고 일어난 건데 갑자기 외국 애들이 껴들게 되면 이거 우리와 뭐 상관없는 애들이 왜 우리나라에 껴들고 괜히 쟤네들이 우리나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정부와 농민군 사이에 하나의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게 바로 전주에서 맺었던 전주화약이라는 정부와 농민군 사이에 화해의 조약을 맺고 체결을 한 다음에 뭘 받아들여 주냐면 정부에서는 농민들이 잘못된 정치를 바꾸겠다라는 잘못된 정치를 개혁하는 농민들의 이 개혁안을 수용하고 이걸 조건으로 농민군들이 해산합니다. 왜?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껴드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그때 농민들이 이렇게 정부에 요청했던 폐정개혁안이 한 12개가 있는데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탐관오리 엄벌한다. 두 번째, 이제 불량한 유림은 유세행입니다. 유학 공부한다고 해서 아주 뭐 이렇게 아주 위세를 부리고 잘못된 행동들 하는 사람들 징벌한다. 노비 없앤다. 신문지 없앤다는 거죠. 그리고 천인에 대한 차별 없애고 백정에 대한 차별도 없앤다. 그리고 관리 채용에는 인재를 등록하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거 토지를 균등히 나눠준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일본 놈과 외와 친하게 지내는 자는 엄중벌한다.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12가지의 잘못된 개혁을 바꾸는 개혁안을 정부 측에다가 제안을 했고 정부가 이걸 받아들여서 너희들의 패전개혁 받아들일게 노력할게 라고 하면서 해산했던 거고요. 그때 전주 화약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라도 지역에 농민들이 잘못된 정치를 개혁하기, 패전 개혁을 하기 위해서 자체의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농민들의 자치기구가 바로 집강소라는 거죠. 농민들의 자치기구로 전라도 지역에 53개의 집강소가 설치되고 여기서 농민들 주도하여 패전개혁안, 아까 발표했던 그 패전개혁안들이 하나 둘씩 실천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전라도 지역에 패전개혁안 실천을 위한 집강소라는 농민의 자치기구가 설치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조선 정부에서도 가만히 이거 끝나고 전주 화약 맺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 했냐면 청나라 일본 군대한테 일단 야 우리 농민군과 화해했으니까 너희들 필요 없으니까 이제 물러가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데 두 나라 군대가 안 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안 물러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조선 정부에서도 농민들이 이렇게 우리 정치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니까 우리 스스로도 좀 개혁을 좀 해야겠다 하면서 이 전주 화약이 체결된 이후에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우리가 스스로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조정청이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근대적인 개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일본군이 군대 물러나 주세요 하니까 물러나지도 않고 경복궁을 침범해서 군사적으로 경복궁을 둘러싼 다음에 위협해서 우리 조선 정부에 대해서 너희들 조선 정부는 근대적인 것들이 개혁이 안 됐으니 이번에 우리가 뒤에서 봐줄 테니까 개혁해 라면서 개혁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이제 갑오 개혁이 실시되게 되는 거예요. 1894년 6월에 사실 조선 정부가 원래 하려고 그랬다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교정청을 설치해서 바꿔보자 했는데 일본군이 갑자기 경복궁을 둘러싸고 위협해서 이름도 바꿔요. 교정청에서 군국기무처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로 이름을 바꾸게 만들고 강요해서 뒤에 일본 애들이 이래라 저래라 강압하면서 이제 갑오개혁이 추진되게 되고요. 그러나 한편 일본이 조선을 주둔했던 청나라 군대를 도발하면서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청일전쟁이 터지게 되는데요. 자, 이 농민들, 해산에서 집강소에서 자체적인 개혁을 하고 있던 농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2차 봉기하게 되는 원인 한번 좀 보자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말은 미리 써놓으세요. 우금치입니다. 잘못 썼네요. 우곰치처럼 보이는데요. 우금치인데요. 이 마지막 농민군들이 패했던 전투인데 농민들이 왜 다시 일어났는지 한번 보자고요. 전주화약 체결되고 양국의 군대 철수 요구했죠. 조선 정부에서. 근데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적으로 군사적으로 점령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래라 저래라 내정 개혁을 할 것을 강요하게 되고요. 청나라 군대를 도발해서 청일전쟁이 조선에서 벌어집니다. 그게 언제냐? 1894년 6월 이후에 이제 청일전쟁이 조선에서 7월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청나라 일본 놈들이 싸우는 거 구경하게 생긴 거예요. 저놈들이. 그래서 동학 농민군들이 이건 뭐야? 저놈들이 싸우는 이유는 결국에 저놈들 들 중에 이긴 놈이 우리 조선을 야금야금 지배하려는 목적 갖고 싸우는 거 아니야? 저놈들 외세의 침략을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막아야겠다는 반침략, 침략에 반대하는 기치를 내걸고 농민들이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 봉기와 2차 봉기는 좀 성격이 달라요. 1차 봉기는 봉건, 낡은 제도의 잘못된 점들에 반대해서 농민들이 일어난 경향이 좀 있었다면 동학 농민군의 2차 봉기는 외세 침략에 저항하는 반침략적인 성향이 좀 더 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논산이라는 곳에서 남접은 뭐냐면 이제 충청도 지역의 남접은 이제 전라도 지역의 동학의 조직망과 북접은 충청도 지역의 조직망이 합류해서 서울로 가자라고 이제 서울로 북상할 계획을 세웠던 건데 그 가는 길목에 공주에 있던 우금치라는 곳에서 일본군과 우리 조선군이 동학 농민군을 막아서고 있었고요. 그 전투에서 이제 패배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냐? 우금치 전투가 11월로 나와 있죠. 이때는 이미 청일전쟁의 기운이 승기가 일본 쪽으로 넘어간 상황이었고 일본 역시도 자신들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던 상황에서 농민 반란군이 일어나서 일본에 맞서자고 봉기를 일으키니 이 농민군을 진압하는데 일본군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마지막 패배한 전투가 이제 우금치 전투였고 전봉준 등의
농민군 지도자들이 체포당하게 됩니다. 체포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학농민운동은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지만 이 동학농민운동의 의의와 영향이 이후에 굉장히 크게 미치게 됩니다. 성격적으로 보면 신분제, 아까 봤던 노비 문서 소각, 노비제 폐지라든지 또 백정에 대한 차별 폐지 같은 신분제 개혁 등 정치와 사회 개혁을 요구했던 반봉건, 봉건이란 건 낡은 제도들, 잘못된 제도들을 바꾸고자 했던 성격이 하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일본이 이 농학농민군이 일어났던 두 번째 2차 봉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본 애들이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 고종임금이 있는 경복궁을 불법적으로 점령해요. 그리고 고종임금을 협박해가지고 근대적인 개혁을 강요했던 거. 내정에 간섭하고 우리 임금님을 위협하는 일본의 침략의 의도에 반발해서 네, 들고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봉건과 반침략적인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게 동학농민운동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영향 미친 거로는 동학농민군의 요구 중에 일부가 바로 이제 그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94년 중에 실시됐던 우리의 근대화 운동인 다음 시간에 배울 갑오개혁에 일부 반영됩니다. 어떤 게 반영되냐면 바로 신분제 폐지 같은 것들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학농민운동이 실패하고 이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모두 다 역적 취급을 당해요.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서 막 숨어 지내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을 이어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 세력들은 항일 의병운동을 이어가면서 일본의 침략에 계속해서 저항하는 의병이 되기도 합니다. 뭐 영학당 같은 단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동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후에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94년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동학농민운동을 받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 바로 이 부분이죠. 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 둘 다 군대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왜?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해달라고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했는데 텐진 조약을 빌미로 일본군도 조선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아까 보면 하루 차이로 이제 일본군과 청나라군이 들어오는데 청나라군은 충청도 아산만, 일본은 인천에 들어와 있었고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전중하양 맺고 물러가 주세요 했는데 물러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은 인천에 들어왔으니까 서울에 가기 가까웠고 경복궁을 침범해서 조선의 내정의 개혁을 요구하면서 더 나아가서 아산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군대를 기습적으로 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당연히 그 당시 청나라가 훨씬 더 강국이고 동아시아의 절대적인 강자로 군림했던 나라니까 모두 청나라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웬걸 일본이 청나라를 박살내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청나라가 추진했던 근대화 운동인 양무운동과 일본이 추진했던 메이지 유신의 성과가 여기서 갈리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일본이 승리하고 그 다음해인 1895년 일본의 항구인 시모노세키라는 곳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됩니다.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이 시모노세키 조약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이었죠. 무시하던 일본에게 패배하고 굴욕적인 조약을 맺는데 시모노세키 조약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2억 오늘의 2억도 굉장히 큰데 2억량의 배상금을 지불하고요. 청나라가 일본한테. 그리고 어디를 주기로 했냐면 여러분 여기 요하강이라는 강이 흐르는데 요 동쪽 랴오뚱이라고 한다고 했죠. 랴오뚱 반도를 여기 일본이 가져가기로 하고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섬이었던 타이완을 이제 일본이 가져가는 조건을 맺습니다. 그래서 타이완이 이때부터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돼요. 타이완 대만이요. 자, 그러면서 일본이 조선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워가니까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이러다가 일본이 조선 꿀꺽하는 거 아니야? 위협의 느낌. 조선을 노리던 또 다른 호시탐탐 노리던 러시아가 유럽의 두 나라를 같이 끼어들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이라는 세력을 끼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의 세력이 커지는 거 견제하러 들어옵니다. 이걸 뭐냐? 세 나라가 일본의 이러한 랴오둥 반도와 타이완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견제를 했다. 삼국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1895년 바로 3월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러시아 지금 한번 싸우기에는 좀 그래도 일본이 세력이 약하고 그 뒤에 프랑스와 독일까지 있으니까 꼬리를 한번 내리죠. 일본이 굴복하고요. 이 야오둥 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돌려줘요. 근데 타이완은 그대로 일본이 가져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조선을 둘러싼 아까 세 나라 있다고 그랬죠. 청나라, 일본,
러시아의 경쟁에서 청나라는 탈락한 거고 청일전쟁 이후에 이제 러시아와 일본의 조선을 둘러싼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둘이 1904년에 러일 전쟁이라는 것으로 한판 빵 붙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우리 그 다음 시간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동학농민운동과 그 이후에 85년에 청일전쟁의 결과 맺어진 시모노세키 조약과 삼국 간섭까지 여러분 요 타임라인을 꼭 보라고 그랬습니다. 타임라인 꼭 보시고요. 동학농민운동은 고부농민봉기가 이제 그 동학농민봉기 하나의 시발점이 됐고 1차 봉기와 1차 봉기 후에 전중화약 체결로 농민들 해산, 집강소 설치하는 폐정개혁 실천되고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을 계기로 농민군이 다시 한번 봉기하게 되는 2차 봉기로 나눠진다. 라는 이 동학농민운동 자체의 시간의 흐름도 한 번쯤은 봐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말할 때마다 혀가 너무 아파가지고 혓바닥에 뭐가 나가지고 정말 아파가지고 지금 말하기가 쉽지 않고 가뜩이나 발음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았을 거예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가보개혁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